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최민경입니다. 난민과 바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간다, 즉 해외로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의심 없이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늘길을 통한 이동이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매우 오랫동안 국제적인 이동을 담당해 온 것은 바닷길입니다. 비행기를 통한 이동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는 배를 타고 국경을 넘었죠. 하늘길로 대부분의 국제 이동이 대체된 이후 바닷길을 통한 국제 이동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매우 적죠. 그리고 크루즈와 같이 이런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바닷길을 통한 이동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작고 낡은 배를 통한 이동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들입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모자이크처럼 알록달록한 점처럼 되어 있죠? 하나하나가 바로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작은 배 위에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히 타고 있는데요. 바다를 건너고 있는 난민들입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조금은 친숙해진 말이죠.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난민과 비호 신청자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호 신청자는 스스로 난민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난민 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호 신청자가 비호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국가에서 이 사람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심사가 통과된 사람을 난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만 일반적으로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를 통칭해서 난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 세계 난민의 규모와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규모와 구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난민에게 바닷길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이 사진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알랑 쿠르디라는 아이인데요. 시리아에 살던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내전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쿠르디네 가족도 그중 하나였죠. 쿠르디 가족은 유럽으로 이동하는 도중 배가 지중해에서 난파하였고 사망한 채 터키 해변에서 발견됩니다. 사진은 해변에서 발견됐을 때의 사진인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사진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비참한 상황은 이와 같은 사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진이죠. 고향을 떠난 시리아 사람들은 우선 임시로 국경을 접하는 요르단 등에 마련된 난민 캠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죠. 보다 안전하고 또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곳으로의 이동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구명조끼는 이제 난민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곳에서 더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도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힝야 난민인데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 북서부 지역의 소수민족으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 소수민족으로서 지속적인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 군사정권 아래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고 2017년 이후가 되면 대량 탈출 사태가 발생합니다. 로힝야 난민의 난민촌 모습인데요.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다를 건넙니다. 한눈에 봐도 낡고 작은 배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사람들을 싣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은 벵골만을 이동하는데요. 벵골만을 이동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최종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리아 난민, 로힝야 난민의 바닷길을 통한 이동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묘사됩니다. 실제 브로커 등의 중개로 바다를 건너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끊이지 않고 바다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난민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난민에게 바다는 과연 죽음의 공간이기만 할까요? 바다는 육지와 비교했을 때 이변, 위험, 혼돈, 유랑의 이미지, 그리고 성격을 지닙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뉘앙스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바다는 유동성, 개방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바다는 난민의 이동 통로로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지와 달리 국경에 틈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다는 난민에게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공포를 피해 생명과 삶을 이어주는 그러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의미가 잘 나타난 영화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입니다. 시리아 난민 자매 시라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이들이 바다를 건너 삶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난민과 바다의 역사를 품고 있죠. 베트남 난민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1970년대 초반 이후 바다를 통해 베트남을 탈출하던 난민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트를 타고 탈출하였기 때문에 보트 피플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트 피플은 지도와 같은 경로로 바다를 이동했는데요. 홍콩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가는 루트를 재선호했다고 합니다. 다만 바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죠. 일부 보트 피플들은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류한 베트남 난민 중 일부를 대한민국의 원양어선이 구조해서 부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부산에는 이미 한국 해군 상륙함이 베트남 현지에서 구조해온 난민들이 있었는데요. 이쪽도 결국 바닷길을 따라 부산에 온 것이었죠. 부산에는 베트남 난민 수용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해운대 제송동에 있던 부산 난민보호소는 1993년 마지막으로 난민들이 뉴질랜드로 떠날 때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사는 원양어선으로 구조된 베트남 난민의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 또한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난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난민과 바다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고 난민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삶을 이어가기 위해 건너는 바다, 그 바다가 생명의 공간이자 죽음의 공간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 난민과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